한중 언어대조 제3주차 보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2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주차에서는 어순 유형론에 관련해서 배웠는데요. 어순 중에서 이제 S는 당연히 많은 언어에서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OV인지 VO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왜냐면 어떤 언어가 VO인지 OV인지는 문장 내에서 다른 어순들의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문제 해결 학습 활동지라고 해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OV 어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모두 다 그대로 한국어에 반영이 되어 있었죠. 소유격이 핵심 명사 앞에 오고 수식형 명사가 이렇게 명사 앞에 오고 그다음에 후치사 언어이며 복수 표지가 뒤에 들어가는 등등등등 이렇게 한국어는 OV 언어의 어순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기억할 때 한국어에 부합되게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VO 언어는 이와 정반대다, 반대 어순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VO 언어의 특징과 OV 언어의 특징을 골고루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의 결론이 왜 중국어는 세계 언어의 어순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현대 중국어는 VO 언어, OV 언어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어는 매우 약하게 VO 언어의 경향성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사실 그 현대 중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 구성된 비교적 복잡한 책이죠. 그다음에 방언마다 그 차이가 참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러 앞뒤 문맥이나 기타 간섭 요소를 제거한 상황에서는 표준 중국어의 주요 성분의 어순은 SVO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주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보충을 하자면 이러한 보편적인 어순 현상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1992년 드라이어 분지 방향 이론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일관되게 오른쪽 분질하거나 왼쪽 분질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점 작은 단위로 쪼개진다는 얘기죠.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 books about the world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보면은 The books 같은 경우는 전혀 쪼갤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이런 걸 이제 비분지 구조라고 합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about the world은 about 그다음에 the world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지 구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순을 보았을 때 VO 언어, OV 언어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분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O일까요, V일까요? 당연히 목적어 O 부분이죠. O 부분은 계속 길어지면서 더 작은 부분으로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VO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보세요. VO 언어 같은 경우는 O 쪽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동사구와 명사구가 오른쪽으로 분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OV 언어 같은 경우는 O가 이렇게 왼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동사구와 명사구가 왼쪽으로 분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어, 영어는 VO 언어죠. 그래서 동사구, 명사구가 오른쪽으로 점점 길어지고 So the movie House of John, People Who Live in Canada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분지하는 구조라면 한국어는 이렇게 O가 왼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영화를 봤다, 존의 집, 캐나다에 사는 사람 이렇게 왼쪽으로 분지하는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뭘 해석할 수가 있는 거냐면 여기
이게 V 언어는 오른쪽으로 분지하고 OV 언어는 왼쪽으로 분지한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VO 언어의 약한 경향성을 띈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으로 좀 더 분지하는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문장이 계속 길어지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주차는 형태 유형론이에요. 형태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싱타이라고 하고 중국어에서는 요즘 이제 즈파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사실 즈파라는 표현이 좀 더 직관적이긴 해죠. 왜냐면 단어의 문법이다라고 표현해서 단어 내부의 형태소 관계를 따져보는 게 형태, 모폴로지가 되겠습니다. 형태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전 유형론, 우리가 음, 유형론을 말할 때 고전 유형론에 속하는 게 바로 형태 유형론이에요. 즉, 아주 예전에 초기에, 초창기에 언어를 분류하는 게 형태를 기준으로 언어를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그 고리버라던가 교차어라던가 그다음에 굴절어 이런 구분이 다 형태를 가지고 언어를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왜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구분을 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배우면 그렇게 크게 이 형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도 유럽어에 속하는 어떤 독일어라던가 이제 불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그 단어 안에 상당히 많은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안에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나타내는 것마다 단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복수인지 단수인지 또 포함을 하고 있고 격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성수 격이 형태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언어를 분류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들 간의 형태론적 차이가 가장 크죠. 그다음에 형태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언어를 분류하는 것이 바로 형태 유형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가 고리버다, 그다음에 교차어다, 굴절어다라는 것들은 모두 형태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독일의 언어학자인 슈레겔 형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뭔가 언어들 간의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한 것이 바로 형태에 관한 연구고요.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 어, 영어로는 이제 몰핀, 그다음에 중국어는 위스라고 합니다.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 형태소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를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 세계 언어는 형태상 각기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리어다, 교착어다, 굴절어다라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그 형태 유형론, 즉 고전적인 언어 유형론은 언어의 보편성에 관련해서 이제 이것 외에 이러한 분류 외에 더 많은 어떤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포로지컬이라고 해서 형태 유형론에서 어근이 바로 형태, 몰핀이고요. 형태소를 가지고 구분하라는 건데 형태소는 언어에서 일정한 의미 혹은 기능을 가진 최소 단위예요. 우리가 언어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의미랑 기능은 거의 이제 묶어서 봐도 되겠습니다. 의미가 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능을 집어넣어서 보면 돼요.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가장 작은 의미 단위인 단어는 형태소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형태소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나 통사적 기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로 이 형태소의 칭의에서 언어를 고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uncovers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이게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단어는 이 단어 내부의 형태소 관계를 따져보는 게 이제 형태론이에요. 맨 앞에 이제 un 같은 경우는 접두사고요. 그 다음에 cover 하면은 동사 어근이죠. 덮다. 그 다음에 s는 전미사요. 그래서 uncovers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형태소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n 같은 경우는 행위의 본질을 나타내며 cover은
동사 어근이죠. 덥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전미사, 맨 마지막에 전미사가 붙어 있었죠. 이 전미사는 뭐예요? 3인칭일 때 붙는 전미사잖아요. 행위주에 대한 정보를 주죠. 그래서 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형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소를 이제 따지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소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 관계나 특정한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성수격이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그 형태소. 그 다음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 그다음에 뭐 짝수를 나타내는 형태소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격을 나타내는 형태소 격이죠. 주격이나 목적격 그 외에 격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형태소가 가진 특징에 따라서 언어를 분류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적인 언어 유형론의 언어 유형을 밝힌 게 바로 슐라이어인데요. 고리버, 그다음에 교차고, 그다음에 굴절어를 밝혔어요. 고리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위. 어떤 특정한 문법 기능을 하는 형태소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극소수의 언어예요. 이게 바로 고리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내부에서 문법 의미를 나타낼 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 형태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법 의미를 나타낼 땐 또 다른 단어, 즉 허사로 나타내는 게 바로 고리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어죠. 중국어나 베트남어, 스메르어, 바스크어, 아이누어 이러한 언어에서 개별 단어들은 각각이 고립된 단위예요. 왜냐하면 단어 내부에서 아까 전에 말한 성이나 수나 격이나 이런 문법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수로 분류가 아예 불가능하죠. 이러한 문법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아예 따로 또 다른 단어인 허사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러적구어가 허사잖아요. 이렇게 주로 허사를 사용해서 문법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고리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법 의미는 단어와 단어 간의 어순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이런 언어를 고리버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타, 짜이, 도서관, 칸바오 이렇게 그는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 각각의 단어가 다 고립되어 있어요. 단어 안에서 어떤 특정하게 문법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언어를 고립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어, 니엔조위 교차어가 되겠습니다. 교차어는 단어 하나에 여러 형태소가 결합이 되어 있고 형태소와 형태소 간의 경계가 아주 분명해요. 딱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형태소는 실질 의미를 가진 어근에 부착되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문법 의미의 변화를 형태소의 자유로운 조합을 통해서 나타내는 언어가 바로 교차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어가 교차어에 속하게 되고요. 몽골어, 그다음에 핀란드어, 일본어, 그다음에 스와힐리어, 터키어 같은 것들이 교차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선 터키어를 한번 보게 되면은 터키어에 오다라르 임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보았을 때 의미 자체가 나의 여러 방으로부터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면 오다 자체가 이제 방이라는 어근이 되겠고 그 뒤에 라르라고 하는 복수표주가 붙고 그 다음에 이게 임이라고 해서 1인칭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해서 또 뒤에 붙고 그 다음에 탈격 이건 영어의 이제 from입니다. 몸으로부터 이렇게 격이 또 와서 붙어요. 하나 안에 이렇게 복수표지와 인칭이 격이 모두 와서 붙습니다. 하나의 단어 안에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교차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터키어를 보면은 이렇게 딱딱 구분이 다 돼요. 방, 그 다음에 복수, 그 다음에 인칭, 그 다음에 격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와 그 문법적 기능이 이렇게 딱딱 분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교차어라고 하게 됩니다. 어근 뒤에 문법을 나타낸 형태소가 이렇게 자유롭게 부가되는 것이 바로 교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어에 속하는 언어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런 주사와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법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여기 주격,
일때는 아담, 그다음에 복수면 라르. 덕기역 있죠? 지금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고, 그다음에 슈거 속격, 소유격에도 이렇게 붙고, 그다음에 역격, 누구누구에게도 이렇게 붙고, 그다음에 방위, 그다음에 탈격 이런 것들이 붙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굴절어죠. 굴절된다. 그래서 굴절어인 대표적으로 이제 헝가리어죠. 굴절어인 헝가리어는 형태적으로 문법 기능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헝가리어의 집, 그 다음에 하처는 다음과 같은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단수가 주격 단수예요. 한츠가 이제 집이에요. 그러면 빙그 단수 하면 이제 목적격으로 바뀌며 목적격 단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AT가 이렇게 부과된대요. 그 다음에 주격 복수가 되면 하자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단수, 목적격 복수가 되면 하자카시 된대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수의 접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수. 복수면 여기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주격 단수에서 주격 복수로 갈 때는 AK가 붙었고, 목적격 단수에서 목적격 복수로 갈 때는 지금 어떻게 붙었어요? KA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즉, 복수 표지와 주격하고 목적격의 그 변환 표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즉, 형태소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굴절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어예요. 아까 전에 이제 헝가리어였죠? 네, 러시아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이게 스토리 책상이고 리피가 보리수 나무인데 지금 격관계와 그다음에 단수 복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떠한 접사가 복수며 그다음에 어떠한 접사가 목적격인지 속격인지 이런 구분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일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이제 Y까지 붙는 거는 큰 문제가 없죠. 지금 주격하고 이 대격은 이제 목적격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이제 Y가 붙으면 복수인 것 같은데 지금 또 보리수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와 복수와 형태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목적격에서는 또 U가 Y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소유격에서는 여기 스톨 같은 경우엔 A로 바뀌고 그다음에 복수는 OV로 바뀌고 역격에서 U가 바뀌고 복수는 AM으로 바뀌어요. 즉 이렇게 러시아어는 문법 요소하고 그 기능, 그 의미가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접사에 기능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가령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store 그다음에 m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m은 격하고 즉 주격인지 대격인지 속격인지 역격인지 격정보하고 즉 수정보, 단수 복수 정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사가 어떤 단어형을 가질지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굴절어에서 문법 기능을 하는 많은 형태소는 조건에 의해서 변화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일부 형태소는 이렇게 불규칙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영어라고 하는 것은 굴절어인가라는 거. 사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영어 같은 경우에 형태 변화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어요. 다른 형태 변화가 많은 그 형태 변화가 많은 그런 다른 인도 유럽어에 비해서 지금 현대 영어는 형태 변화가 대부분 이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용어가 돼서 많은 언어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비교적 이제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굴절어인가라고 보았을 때 일부 단어는 어근이 변하지 않고 형태 변화를 통해서 문법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문법 의미의 변화를 나타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명사나 형용사의 성의 변화라던가 그다음에 명사의 단수 복수의 변화, 그다음에 명사의 격 변화, 그다음에 동사와 동사의 시제, 그다음에 상의 변화 같은 것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죠. 형태 변화를 통해서 이런 문법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영어는 굴절어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건 이제 굴절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뭐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형태 변화, 단어의 형태 변화를 이제 굴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굴절은 또 사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부 굴절, 외부 굴절.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이제 용어들도 쓰게 되는데요. 내부 굴절이라고 하면 단어 내부에서 변해버리는 이제 불규칙 변화들을 말하죠. 그래서 토스가 티스로 복수형이 되고, 그다음에 푸시 fit, 그다음에 맨이 맨으로 이렇게 A가 E로 변하는 거. 단어 내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것을 내부 굴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문법 의미의 변화가 형태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부 굴절은 단어 외부에서 형태 변화가 나타나는 걸 일컬어요. 그래서 이렇게 톨이라고 했을 때 톨러, 톨리스트, 비교급, 최상급 단어 외부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work에서 worked 과거, 그다음에 working ing 이런 것은 단어 외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부 굴절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어의 일부 형태 변화, 방금 말한 그런 형태 변화를 통해서 일부 문법 의미를 나타내죠. 방금 했던 것처럼 동사의 인칭이나 수, 그다음에 동사의 완성, 진행, 형용사의 비교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굴절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에도 일부 교차어의 표현 형식이 존재하는데 소유격, 명사 소유격 어퍼스트로피 s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영어에 존재하는 교차어의 어떤 표현 형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근 뒤에도 붙고 메리스 북, 그다음에 존 앤 메리스 버트라고 해서 이렇게 구에도 붙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영어는 전체적으로 굴절 형태가 중심이 되는 언어예요. 그다음에 일부 교차어의 형식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교차어의 형식은 어휘의 중요한 어떤 주요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교차어가 아닌 굴절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도대체 교차과 굴절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에서 larger, 이 R 비교급은 왜 굴절 성분이고 터키어에서 말하는 이런 복수 표지, 인칭, 탈격 이런 것들은 이제 교착 성분이었고 한국어의 은, 는, 을, 의는 다 이제 교착 성분이 되는 걸까? 도대체 굴절과 교착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 교착하고 굴절의 차이란 변화의 정도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굴절이란 굴절 변화 성분 자체의 독립성이 매우 약해요. 굴절 성분은 어근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의 성분이 된 후에 단어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한 맨이나 그 다음에 맨이 맨으로 되고 티스가 투스로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분리가 불가능해요. 굴절 성분이 어근에 부착되어 있어서 지금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차가 굴절의 차이는 어떤 정도의 문제다. 굴절 성분은 어근에 너무 딱 붙어 있어서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굴절어의 굴절 형태는 단어와 긴밀하게 결합하지만 교차어의 교창 성분은 단어와 결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한 단어에 굴절 성분이 주요한 문법 표지 수단이라고 한다면 해당 언어는 굴절 언어로 분류할 수 있고 만약 한 단어에서 문법 표지가 주로 교착 성분에 의해서 나타낸다면 해당 언어는 교착어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는 이제 교착어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경우는 접사하고 그 기능, 즉 의미가 1대1로 대응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교착이란 말 자체는 이제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교착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명사가 어떤 단어형을 가질지 대체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씩 문법 요소가 와서 첨가되어서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착어는 첨가어로도 불립니다. 지금 한국어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우리 앞서서 했던 뭐 헝가리어나 러시아어와는 다르게 그 격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주격, 사람 이,
그다음에 복수는 사람들이 되고 그다음에 주격도 이가 붙으면 되는 거죠. 즉 복수를 나타내는 사람들과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 이가 분리할 수 있죠. 그다음 목적격도 을이고요. 그다음에 복수를 나타낸다면 사람들 을 하면 되죠. 그다음 소유격 뭐뭐 의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수일 때 사람들 먼저 붙고 그다음에 격을 나타내는 말 와서 붙으면 되겠습니다. 역격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은 복수 에겐 역격 처소는 어디 어디에 그래서 사람에가 붙고 복수일 땐 당연히 사람들하고 그 뒤에 애가 붙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한국어의 이제 격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격과 의미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문법격은 이렇게 네 개입니다. 주격, 대격, 속격, 역격이에요. 이런 이제 대격이나 속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면 괄호 안에 표현을 보면 되겠습니다. 주어를 만들어주는 격, 그 다음에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격, 그 다음에 소유격, 관용어, 그 다음에 간접 목적을 나타내주는 격을 바로 역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법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또 의미를 주는 거 장소 처소가 장소예요. 장소를 주는 격. 그다음에 탈격은 이제 몸으로부터. 그다음에 영어 이제 from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향격은 이제 어디 어디로 영어로 to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로 뭐뭇을 통해서 뭐뭇으로. 그다음에 도구는 뭐뭇을 사용해서의 의미. 그다음에 동방격은 with예요. 뭐뭐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어는 이제 격만 잘 이해를 해도 사실 문법적인 사항들을 이 격으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격을 잘 이해하면은 이제 한국어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학생들은 이렇게 한국어의 이제 격조사를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전형적인 고리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태론적으로 사실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다음에 형태 변화가 또 없죠. 그죠? 단어 하나하나가 다 고립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他吃了一碗面이라고 할 때도 이제 먹다라고 하는 것도 吃이라고 하는 그냥 그 단어의 내부를 분류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말한 성이나 수나 격이라는 게 전혀 단어 내부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언어에서 형태를 통해서 나타냈던 그런 문법 기능은 또 다른 단어를 통해서 허사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형태론적 단위 하나하나가 다 고립되어 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중국어의 모든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리버가 아닙니다. 즉, 다른 언어에 비해서 여러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립어라고 하는 거지 모든 언어가 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어도 복합어가 붙을 수 있고 접사도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고립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중국어는 대부분 이제 많은 이음절화 이후의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어들이 다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중국어 사전을 놓고 보면은 1음절 단어도 있지만 2음절 단어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주리, 그죠?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것도 쉰자오. 원래 자오라고 하는 동사가 이음절화가 됐기 때문에 쉰자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1음절어가 2음절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 즉 이음절화를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어의 이음절화가 되기 전에 고대 중국어는 아주 고리버적인 성격이 더욱더 강했죠.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단어였었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리버전 성격이 과거에는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기에는 고대 중국어에는 대부분의 단어는 제 이름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국 시기 말기부터 점차 단어 간의 조합이 하나의 단어로 재분석되면서 이음절어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현대 중국어에서 추앙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단어죠. 창문이었죠. 그런데 고대 중국어에서는
窗户가窗은 창이고 후는 문이잖아요.窗은 창이고 후는 문이었어요. 즉, 과거 이窗户는 명사성 병렬 구였습니다. 구. 단어가 두 개 이상 붙으면 구잖아요. 예전 이게 구였어요. 근데 시기가 지나면서 이게 어휘화가 되면서 지금은 각각의 의존 형태소가 된 거죠. 왜냐면 현대 중국어에서 추앙하고 후는 단독으로 각각 사용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가 됐죠. 지금 이렇게 형태소를 분류할 수 있었지만 예전엔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어의 구우, 고무하다, 그죠? 이게 단어죠. 그런데 고대 중국어에서는 구우 자체가 구였습니다. 구였어요. 구는 북을 치다였고요. 우는 춤을 추다였어요. 즉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인 구, 동사성 병렬 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화가 되면서, 즉 어휘로 정착이 되면서 현대 중국어에서 각각은 뭐예요? 의존 형태서죠. 구나 우는 현대에서 절대 따로 쓸 수 없습니다. 의존 형태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음절화의 과정에서 어근과 어근의 결합에 의한 복합어뿐만 아니라 어휘적 의미가 약화된 접사가 생겨나면서 형태 유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파생 접사나 굴절 접사도 존재는 합니다. 다만 그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파생 접사, 단어의 의미를 파생시키는 거나 띠, 뽀, 화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에서 이제 굴절 접사가 있습니다. 즉, 단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 접사, 복수 표지가 중국에서 유일한 굴절 접사가 되겠습니다. 먼이요, 먼. 명사의 의미는 바꾸지 않은 채 명사의 지시체가 여러 개라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굴절접사인 뭐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차거, 그다음에 굴절어, 그다음에 고리버를 살펴봤고 한국어는 교차거, 그다음에 중국어는 뭐예요? 고리버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형태적 수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첩입니다. 중첩. 중첩이란 말은 우리 한국 학생들은 뭐 중국어에 중첩 많이 배웠죠. 중첩 두 번 사용하는 구조죠. 깡간, 징징, 펴펴, 량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 구조가 되는데 이게 바로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형태론적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런 중첩에 관해서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 세계 언어에서 중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음, 우선 중첩은 폭넓게 사용되는 형태의 수단인데요. 세계 언어는 대체로 중첩을 문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중첩과 부분 중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중첩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비노라고 하는 사람이 2013년에 368개의 언어를 고찰해서 생산적 중첩 형태 수단의 유형을 분류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 중첩 혹은 부분 중첩을 사용하는 언어는 278개, 그 다음에 완전 중첩을 사용하는 언어는 35개, 그 다음에 중첩을 사용하는 언어는 55개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여러분께 알려준 그 사이트 유형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리듀플리케이션 이게 중첩입니다. 중첩을 특징으로 한번 세 개의 언어의 특징을 분류해 보았을 때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는 프로덕티브 생산적으로 전체와 부분 중첩을 사용하는 언어고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여 생산적으로 전체 중첩만 사용하는 언어고 그다음에 No Productive Replication은 아예 중첩을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래서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중첩을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뭐 빨간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많은 언어에서는 이렇게 완전 중첩과 부분 중첩을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국을 찝어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한국 쪽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한국어는 뭐예요? 생산적으로 전체 완전 중첩과 부분 중첩을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을 가서 찝어보면 이제 만다린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전체 중첩과 부분 중첩을 사용하는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첩의 형식을 봤을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완전 중첩. 완전 중첩은 그냥 곱하기 2예요.
단어 전체를 중첩하거나 혹은 어근 혹은 어간을 중첩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어근 부분을 이제 중첩하는 거예요. 대물이 이제 우박인데 대물 이렇게 두 번 썼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쓰면 우박인데 두 번 쓰면 짓눈kép이래요. 그다음에 마기 씹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제 따갈로그인데 마기 마기 씹 피씹 마기 씹 피씹 이렇게 해서 이제 어간을 중첩했습니다. 그래서 어간을 중첩하게 되면은 이게 생각하다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대요. 그다음에 부분은 그냥 단어의 일부를 중첩하는 겁니다. 단순한 자음 중첩이나 모음 중첩으로 기본형의 거의 완전한 중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요. 이게 콜드 투어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A 부분, 지금 모음 부분이 한 번 더 추가됐죠? 그죠? 그러면서 추장들이 된대요. 아cid에서 A가 한 번 더 추가되면 복수 표지가 되네요. 그다음에 바티얍이라고 하면 군지포의 다른이라는 의미인데요. 바티얍이라고 해서 앞부분이 중첩됐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매우 다른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타피켄 뭐 쓰다듬다라는 일로카노어래요. 그러면 타피켄 이렇게 해가지고 타피 부분이 지금 중첩됐죠. 그러면 쓰다듬긴 쓰다듬는데 반복해서 쓰다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잡 중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자음이나 몸을 아예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 혹은 추가시켜서 형태 추가하거나 그다음에 형태에서 순서를 바꾸는 거래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마라라고 하면 위인데 마라마라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위 어딘가에라는 의미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 부분을 M으로 바꿨죠. 그다음에 마이브라고 하면 과일인데 마이브 파이브라고 해서 M을 P로 바꿔서 뒤에 붙여주게 되면 이게 과일 등이라는 등등의 의미가 된대요. 그다음에 힐로라고 하면 보다라는 의미인데 히릴로라고 해서 H를 L로 바꿔서 가운데 한번 중첩해주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하루 하면 이제 창문이 되는데 바할라루라고 해서 지금 H를 R로 바꿔서 한번 중첩해줘서 RA를 집어넣게 되면 창문들이라는 복수가 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중첩, 그다음에 부분 중첩, 그다음에 복잡 중첩의 어떤 형식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첩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전과 중첩 후는 어떠한 의미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어를 이제 두 번 쓰는 거, 굳이 두 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강조라던가 증량, 양적 증대를 나타내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에로망고 같은 경우 보면 온맥 일찍인데 온맥 온맥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아주 일찍. 그다음에 디 하면 이제 좋다인데 디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 그다음에 펀자버 니카 하면 작은인데 니카 두 번 쓰면 아주 작다. 라고 해서 그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정도 부사의 의미를 주는 거죠. 아주라는 의미를 주는 거죠. 그걸 이제 강조 내지는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제 증량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증량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면 이제 강조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정도 부사의 의미를 주는 거. 매우, 아주의 의미를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굳이 동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 쓴다, 중첩한다라는 얘기는 그 동작을 이제 반복한다라는 의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했듯이 뭐 쓰다듬다라고 하면 반복해서 쓰다듬다. 그다음에 구덩이를 만들다를 두 번 중첩하면 두 개의 구덩이를 만들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언어에서 이렇게 중첩을 하면은 ing형 진행의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보다, 보고 있다. 와 같은 형식이 되겠고 머리를 흔들다, 머리를 흔들고 있다. 떨다, 떨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첩은 이제 배분의 의미를 또 주는 언어가 있어요. 요로바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라는 의미를 줄 때, 그다음에 따갈로그어에서도 이제 일하고 매일이 될 때 이제 중첩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국어에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뒤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복수를 나타낼 수 있겠죠. 두 번 쓴다는 얘기는 그 명사 같은 경우에 복수 명사일 경우에 그걸 중첩한다라고 하면 사실 복수를 나타낼 확률이 높긴 하겠죠. 그래서 옷, 옷등, 그다음에 아미고 친구, 아미미고 해서 친구들 이런 의미로 준대요. 그다음에 또 축소의 의미,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중첩했을 때 어린 아이가 된다던가 부끄러운, 그다음에 중첩했을 때 아주 조금 부끄러운, 그다음에 찾다라고 하면 이제 잠깐 찾다, 크다라고 할 때 조금 크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의 범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축소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냄새 나는 일 때 조금 냄새 나는, 흰색의 때 조금 흰색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미의 범주에서는 이제 축소에 속한다라는 것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국어하고 한국어의 명사 중첩형, 그 다음에 형용사 중첩형, 그 다음에 동사 중첩형, 부사 중첩형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여러분이 그것의 어떤 의미, 그다음에 문법적 기능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한번 써보는 게 여러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이 하는 순서대로 다 한 학생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 단체톡 있죠? 거기에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대로 굳이 뭐 이제 다 하고 나서도 기다릴 필요 없이 만약에 이거를 다 완성했으면 바로바로 단톡에 올려주면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됐는지는 조금 이거를 이제 녹화를 중지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상 잘 듣고 그다음에 과제까지 해서 24일 전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태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순이용론 할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PPT에는 있는데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형태에 관련된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어와 중국어의 접사의미 대조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의 과제로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이제 과제로 나간 한국어와 중국어의 중첩 의미 대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짧게 해봤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